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전기설비의 LCC 판정과 예방 진단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도 상당히 분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은 양을 함축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충실하게 다시 리뷰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제가 해서 1시간 동안 이 내용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 이 강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단 설계를 할 때 과연 큰 설계를 할 때 프로젝트의 내용이 이제 뭐 큰 고층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파워플랜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과연 처음에 설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유지 보수, 폐기까지 이게 종합적으로 기획 당시서부터 폐기까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 설계에 임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200층짜리 300층짜리 없습니다만 200층짜리 300층짜리가 되면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하나 간다. 형광등을 가는데 200층짜리나 300층짜리 되는 건물을 갖다가 형광등이 고장날 때마다 갈면은 그 인원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설계 당시부터 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이 형광등의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 어떤 타이밍에 이것을 갈아주는 것이 가장 최적 저가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유지보수의 예산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빌딩을 200년 후나 100년 후에 폐기를 할 때 철거를 할 때는 어떻게 철거를 하느냐? 그 철거 비용은 언제 어떻게 적립할 거냐? 이런 것들이 쫙 처음 계획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기술자가 이 전체 종합적인 플랜은 짜지 못한다라도 이 전기에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까지의 관련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뒤에 조치되어야 될 사항들에서 따라 들어오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 기술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술사가 이 기획과 설계에 임하기 때문에 그냥 도면에다가 드로잉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유지보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공을 어떻게 관점에서 해주고 설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유지보수할 때는 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유지보수하는 그 매트리얼은 뭐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대충 예산이 구체적으로다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의가 되질 않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설비가 이 건물의 설비가 이제 인텔리전트화다 해 보다 보니까 OS 시스템이라든지 바스, 공조 설비라든지 랜이라든지 EAPBX 조명 설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불이 다 켜진다고 조명 설비를 등기구를 갖다가 뭐 10년, 20년, 30년 그냥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등기구에 불이 켜진다고 그래가지고 20, 30년 계속 등기구를 켤 수 있다.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등기구가 불은 들어오지만은 전력 소비가 아주 최신 제품이 나와가지고 전력 세이빙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그러면 그거 바꿔준 것이 나은 거고 그 변압기도 마찬가지인 경우처럼 만약에 그 건물에 변압기가 1차 전압을 집어넣어서 2차 전압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3, 40년 된 변압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15년 주기로 해가지고 변압기를 최신 그 고효율 변압기로 바꿔주는 것이 전력 손실이 나서 상당히 그 신뢰도도 높이고 전력 손실도 막는 방법이 좋은 일이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처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그 제품이 기능을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속 어떤 기간이 없이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 없이 그냥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LCC라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제품들에 대해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폐기하는 그 시간까지의 텀을 줘가지고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때 바로 그 설비가 정상적이라도 폐기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어디에서 원래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왔냐면 여러분들이 그 항공기를 보시면은 항공기의 그 여객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엔진이면 엔진, 그 다음에 바퀴면 바퀴, 각종 장치에 대한 이 라이프 사이클이 다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엔진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시간이면은 비행하니 10,000시간이면은 뭐 1차 정비, 예를 들어서 20,000시간이면은 뭐 2차 정비, 예? 그 다음에 50,000시간이면은 아주 중정비, 그 다음에 뭐 70,000시간 이상이 뛰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7만 이상 넘으면 무슨 폐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 엔진이 7만 시간이 됐다 하면은 이 엔진이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불문에 붙여가지고 무조건 폐기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퀴면 바퀴 여기 각종 그 엘리멘트들이 쭉 있으면 이것이 몇 시간 주어진 라이프 사이클이 넘으면 무조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기능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이렇게 원래 해야 이 항공기가 안전을 확보하고 예상치 않는 기기의 장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도 지금 이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뭐 변압기다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변압기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냥 완전히 고장이 날 때까지 그냥 쓴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응? 이래서 항공기처럼 이렇게 모든 매트리얼을 다 라이프 사이클로 놔가지고 메인테넌스는 하지 못하지만 일정하게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CC에 대한 현재 가치법에 대한 거는 뒤에 관련 시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기로 하겠어요. 우선 이 LCC는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이제 VE 기법이라고 그 가치의 상승 기법, 가치를 갖다 올려주는 기법을 상당히 건설회사 쪽이나 각종 그 분야에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CMP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공정관리,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의 물품 수급서부터 공정 진행 관리, 감독 이 부분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하는 CM 방법이 이제 상당히 앞으로 선진화된 기법으로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개념, VE 기법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 VE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치라는 거는 어떤 펑션과 코스트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오디오면 오디오가 10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10가지 기능에 100원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기능을 만약에 15가지 기능으로 만들고 이 100원이라는 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응? 또 1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을 뭐 80원으로 내렸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V는 그러니까 가치의 상승을 하는 방법은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어떤 개발에서 공사에서 영업에서 설계에서 조달 시공 모든 분야에서 이 가치를 갖다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에서 10사람이 뛰어서 1,000만 원 수주를 했다. 1억을 수주했다 하면은 그걸 5명이 뛰어가지고 1억을 수주하게 되면 가치는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V는 뭐 어느 분야만을 딱 국한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전기 분야, 설계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즉 V의 적용은 이 가치 상승을 시키는데 3가지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올리고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 아주 가장 많이 이 가치가 상승이 될 겁니다.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10가지 기능이 있으면 종전에 100원이었던 100원 가지고 10가지 기능한 걸 갖다가 10가지 기능을 나눴고 80원을 다 내리면은 가치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100원이라는 걸 나눠놓고 기능을 15가지로 올리게 되면 이것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상승폭이 적을 거예요. 만약에 기능도 올리고 가격도 내리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이 아주 빅히트를 하는 방법은 이 가치는 종전 가치, 종전의 펑션보다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면서 가격은 오히려 싸졌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물품 구매자에게 엄청난 구매력을 갈 수 있을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VE에서는 가장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전기 설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력 인입 설비에 불필요한 차단기를 축소하고 성능을 다변화하고 앞으로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전자 배전반 면적을 줄이고 가격 싸게 하고 보세요. 보시면은 면적 줄여 가격 내려가요. 그런데 기능은 더 많아지고 신뢰성 높아지고 이러면 엄청나게 이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논법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자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래서 전자식 뭐 안전기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100% 가격을 많이 낮추고 기능을 올리는 이런 효과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 배전반 같은 경우도 이런 VE 기법의 하나의 컨셉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개념이에요. 수변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수용률이라든지 여기 수요율로 했는데 수용률이나 수요율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적정 저감, 대수 저감 문제, 생력화 문제, 그리고 간선 설비의 간선을 단순화시키고 축소시키고 동력 설비의 기계 부하의 적정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축소하면서 부하를 축소시키면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VE 기법이고 전등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효율화를 해가지고 등수를 줄이고 들어가는 전력량을 줄이면서 똑같은 조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등수는 줄이고 전력량 줄여가지고 만약에 조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거 상당히 코스가 다운이 되니까 이 VE는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도하는 부분이 지금 VE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개념과 이제 건축정비 설비에 적용하는 부분은 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80% 이상이 기획 기본 단계에서 이게 결정이 되니까 이 보시면은 기획 설계에서 나중에 폐기 단계까지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 80%가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최신의 기술 적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요새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된 부분을 골조만 남겨놓고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개수 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경제성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우리가 또 수명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수명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수명의 정의는요. 여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조건. 첫째. 기능 장애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능 장애. 기능 장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경제적인 조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어떤 변압기가 있는데, 이거 10년 전에 설치한 거고, 이거 최근 거예요. 최근 거에 변압기가 있는데, 10년 전에 변압기가, 이 기능장애 여기 물리적인 조건에 이상이 없어. 그런데 여기가, 이게 한 달에 전력 소비가 만약에 1,000원이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 변압기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달이면은 이 변압기 가격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것이 한 달에 100원밖에 예를 들어서 전력 소비를 안 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이 변압기는 기능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수명을 다 한 거죠. 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조건에서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죠. 그게 인풋 대 아웃풋이 맞지 않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사회적인 조건이 있어요. 한국이 이거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뭐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국은 뭐 4년에 한 번씩 바꾼다 그러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왜 바꿉니까? 물리적인 조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기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조건에서도 이게 연료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바꾸는 건 뭐예요? 올드 패션. 좀 모델이 구모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수명을 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종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수명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야. 기능 장애에서 수명이 될 수 있고, 인풋 대 아웃풋의 경제적인 조건에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조건에서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 목적과 도입 절차, 그 다음에 그 진행 분석, 노화 현상, 수명 판단, 개수와 보수 문제, 그리고 내용 연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의 전체 코스트 개념은 토탈 코스트를 어떻게 쓰냐면은 계획 설계할 때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건설 코스트가 있고요. 운영 관리, 그래 유지 보수하면서 그다음에 폐기 처분할 때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체 처분 코스트가 초고층 뭐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빌딩을 나중에 폐기할 때 그거를 뭐 요새 폭파 공법을 많이 씁니다만 폭파 공법을 써서 폐기하더라도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다. 이런 것들은 폐기하는 비용이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획 설계 당시서부터 이 폐기 코스트까지 다 예상하고 있어야 거기에 따른 어떻게 감가상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폐기 처분 코스트까지를 다 정립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 투자에 대한 그 내용 분석 보면은 그 수요 증가 신규 수요의 19.3%, 생에너지 대책이라든지 에너지 세이빙의 그 49.1, 보수 갱신하는데 25.4, 공해 대책에 보통 6.3% 정도에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일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건축적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의 코스에 대한 내용 연원은 이제 건축적 설비도 물리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을 보는데, 우리 전기에서는 올드 패션이 거의 여기서 해당이 안 되죠. 우리가 뭐 차단기가 올드 패션이라고 바꿉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개 우리한테는 뭐냐면 물리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조건, 인풋 대 아웃풋이 안 맞으면은 이거는 바꿔줘야 된다. 즉, 사회적인 조건은 전기 설비에서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액 감가상각 계수법을 보게 되면은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많이 뛰고 나중에 천천히 가면서 적게 뛰는 방법이 있죠. 감가상각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건물이니까 가치가 크니까 많이 뛰고,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감가상각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적게 하고 가면서 감가상각을 크게 증액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는 방법이 있다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처음과 끝에 똑같이 감가상각을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증액을 시키거나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거는 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팩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거를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손쉽게 정액 감가상각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되면 첫 년이나 두 번째 년이나 똑같은 감가상각으로 쭉 나가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거는 처음에 초기 투자가, 초기에 건물이 준공되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이 금액이 나눴고, 이것이 몇 년 동안 어떻게 감각이 되냐 보면, 1,000억이 준공된 동시에 거의 이 건물은 어떻게 돼요? 900억짜리나 마찬가지다. 준공된 동시에 새 제품이지만 벌써 중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90%의 감가상각을 벌써 10%를 놔둔 겁니다. 그리고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1년, 2년, 3년, 4년.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자라든지 이런 재산 가치에 대한 그 정액 비율로 감가상각 포션이 구체적으로다가 증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식을 풀어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간략히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WFD에다가 곱하기 Q로 해가지고 만약에 현재 취득 자산액이 50억이다. 그러면 이 50억을 나눠놓고요. 이 WFD를 보게 되면 이 부분으로 우리가 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앞에 식에서 가져온 거죠. 그럼 여기다 이 기존에 계산 이율, 감가상각연수로 10년.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기다 팩터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 WFD가 0.582가 나오면 만약에 10년 후에 50억짜리가 26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경제 분석은 한 8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돈을 투여시키는 그 팩터입니다. 돈을 언제 시키느냐?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시키고, 고장이 다발됐을 때, 에너지 세이빙을 하고 싶을 때, 뭐 패션을 바꿔야 될 때, 체력을 축소시켜야 될 때, 이럴 때 돈을 인프트시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시점을 계획하는 부분에서 검토하는 부분을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현상을 분석해야 되죠. 설계 도서 작성하고 시행 준비와 그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 어떻게 하냐면 설계 기획할 때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공할 때 어떤 건물을 시공할 때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시공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금액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서서히 가면서 뭐예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고치면은 다시 유지보수가 떨어질 거고 또 올라가다가 또 고치면 유지보수가 떨어질 거예요. 올라가다가 또 고치면 유지보수, 고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고장률은 고치다가도 계속 올라가죠.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 하는 것보다는 매각하고 폐기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각을 하겠죠. 수명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노화와 경제적인 노화와 사회적인 노화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전기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인 노화는 해당이 안 된다. 대개 기능상의 문제, 그리고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상당히 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해당이 돼서 이때 우리가 수명을 다 했다고 본다. 형광등이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전력 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수명이 다 한 거죠. 그 형광등 들어오더라도 수명이 다 한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그 코스트에 대한 개념에, 코스트의 관점에서 그 수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개념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실에 유지 관리하고 있으면은 각종 전기에 관련되는 것들이 수명이 다 해가지고 지금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수명이 다 한 게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백열 전구가 80% 이하의 광속을 유지하면 수명이 다 된 거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기능이 이하, 그 다음에 인풋 대 아웃풋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되면 수명을 다 한 거로 본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기 항목의 공통 내용을 분류해보면 고장률이 증대되고 성능이 저하되고 자원성이 저하되고 보존성이 저하되고 경제성이 저하되는 부분입니다. 수명 판단하는 부분은 뭐예요? 우발 고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마모 고장 기간을 지나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터 베스 커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꼭 욕조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신뢰도는 처음에 상당히 좋았다가 고장률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고장률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시점을 정해가지고 이 고장률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지. 그래야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커브를 우리가 종합 판단하는 커브가 건설 비용은 초기에 들어간 다음에 운영 유지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총 비용이 이런 커브가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건설 비용을 더 추가를 시키면은 건설 비용을 추가를 시키게 되면 건설 비용이 이게 추가가 될 겁니다.
또 떨어지겠죠? 그럼 운영관리비는 여기서 어떻게 떨어지겠죠, 이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맞아질 거예요.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것이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설 비용을 집어넣으면은, 추가시키면은, 운영관리비는 그때 떨어지고, 그죠?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올라가겠죠? 또, 다시 재보수를 하면, 또 이때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곡선을 상대적으로 갖는 겁니다. 지금 여기 초기에 건설 비용을 넣고요. 건설 비용이 이제 건설했으면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운영관리비는 이때부터 운영관리비가 증가된다고요. 그럼 어느 시점에 다시 보수를 해. 그리고 이제 보수를 안 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운영관리비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 만약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인풋을 이렇게 시키면은 여기 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서 이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안 만나죠. 그렇죠. 여기서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보수를 한번 하면 이게 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 때 이렇게. 만약에 보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면 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 한 번만 보수했기 때문에 만나는 지점이 M이 앞으로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 총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총 비용은 이때부터 인크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 투자비가 떨어지는 것보다 총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비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초기 시점을, 이 초기 투자비에 대한 중간에 시점을 인풋되는, 그러니까 다시 재보수하는 시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건축정비 설비를 대개 어떻게 보냐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일본 자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일본 자료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변연실의 큐비클 변압기 같은 경우는 18년에서 20년 정도 보고요. 축전기 같은 경우는 7년. 냉장고 세면기 같은 경우 6년이고, 감지기류 같은 경우가 이제 5년 정도. 냉장고는 6년을 지금 봤습니다만, 보통 지금 현재 이 법정 상각 연수가 상당히 앞으로 당겨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당겨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열전구, 경광 등구, 이거는 등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든요. 이게 8년에서 10년. 광화문 앞에 종합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엘리베이터에 지금 여기 그 라이프 사이클은 1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17년, 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거의 기점에 와 있을 겁니다. 준공된 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이 시점 돼서는 완전히 올숲에서 하나씩 다 전부 다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거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지금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써서는 그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지 이런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건물을 만약에 모더나이제이션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요새 그 신규 벤처 산업 이래가지고 유망 산업이 이제 빌딩의 모더나이제이션이고 리모델링. 예? 그래서 그 건물을 한 20년 수명된 거를 그 골조만 놔놓고 전부 다 바꾸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개보수의 그 타이밍을 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되어 있어요. 뉴미디어의 대응을 이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케이블이 지금 안 깔려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 자체에서 정보통신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아주 고효율 기자재들을 갖다 넣음으로 해가지고 전력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운영 체제라든지, 그리고 전체 부가시성을 좀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모더나이제이션의 적용 판단은 지금 그 어떤 열화 진단법이라든지 집단 사고 방법이나 설비 진단 방식을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설비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의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건물이 모더나이제이션 할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건물의 이미지가 압이 되고,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 에너지 그 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면서 운영 관리비라든지 실내 환경 개선, 그리고 정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성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건물의 그 구조를 수명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영국은 100년,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50년은 한 번 정도, 중간에 한 번 정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100년 같은 경우에 구조를 100년 정도로 보는 경우에는 한 4번 정도 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다. 뭐 우리는 새 것일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 구조 같은 경우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아주 상당히 그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질 때도 탄탄하게 짓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국 가보시면 알지만 이게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은요, 보통 한 4층, 5층 정도의 이 단독주택들을 지읍니다. 지어가지고 에리아를 한 400평, 500평씩 이렇게 에리아를 잡아가지고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쭉 서 있죠.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뒤쪽에는 약간 농장 비슷한 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놓고요. 앞에다가 이제 정원을 이렇게 놔놓고 앞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4층, 5층 정도 건물이니까 높이가 보통 한 층에 한 4m 정도씩 치니까요. 3층 같은 경우 한 12m에서 15m 정도 이렇게 12m에서 15m 정도의 건물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독주택들이 보통 건물 지금 된 것이 200년 정도가 보통입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건물들의 이 건물 수명이 지금 돼 있는 현재 그러니까 진지 200년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벽에 크랙 하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건물 수명을 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르죠. 우리하고는 뭐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거의 20년 되면 다 재개발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적으로 낭비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눠가지고 리모델링 할 부분하고 이 구조를 100년, 뭐 50년에서 100년 가져갈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조치를 하는 그런 발상 자체를 가져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방진단 보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기술을 위한 기본 요소들은 이제 설비의 기능이라든지 현재 수준, 요인의 파악,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발생될 수 있는 앞으로의 예측 문제, 그 다음에 그 수준 향상 시기 목표를 결정하는 방법 문제,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실행, 평가, 관리를 한 부분까지 이렇게 한 그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그 분야들이 다 이제 기초기술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기술로는 이제 설계, 수리, 설비 진단을 하는 데는 이제 전기공학이든지 기계공학, 계측공학, 그 외의 공학들이 이제 필요하고, 관리기술에서는 경제성, 경영공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기술사 같은 경우는 회계학, 그 다음에 경영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1차 필수로다가 들어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전기 기술자의 그 옵티마이제이션 사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적화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자는 어느 것이 가장 적은 투자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갖느냐, 이 정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학자하고 다른 건 그게 다른 겁니다. 학자는 일단 어떤 큰 목표를 어떤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그 변화에 준한 그 인풋가 비례되는 게 아니고 뭐 10억을 들여가지고 1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1억을 들여가지고 11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는 실제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투자 대 아웃풋에 대한 최종점을 채택해야 된다고. 즉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에어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에어컨을 뭐 0.1도에서 0.2도, 0.3도 이렇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이게 에어컨이 비싸다. 그럼 이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들고 1도, 2도, 3도 이렇게 우리가 올려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기술에서는 우리가 이제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해가지고 TMP 종합보수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시간 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보수 동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 축에 의해서 미리미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항공기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 보수 기술은 가장 잘 발달된 게 항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항공기는 거의 퍼펙트한 그 예방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항공기의 운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정비를 갖다가
사고 난 다음에 체크해가지고 갈아 끼는 게 아니고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그 운행 시간에 따라서 무조건 그 타임에 그 보수를 하는 그리고 상태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축을 가져요. 그것이 지금 시간축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일본 방식에서 이건 미국 방식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본 방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일본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딱 되면 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어느 상태면 갈지 하는 거예요. 즉 베어링이 이 정도 마모가 됐으면 갈지 하는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갈지 하는 것이 일본 방식의 사상이고 미국은 상태가 어떻든 일정한 시간이 되게 되면 무조건 그 보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간다 해서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최초로 이제 주기적인 보수를 이제 실시를 하고 주기적인 보수, 이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PM이라고 해가지고 생산 보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후 보수가 아니고 미리미리 보수를 해가지고 블랙다운 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보수의 기법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점검 업무의 어떤 그 예방 보존 기술이 상당히 그 고도의 그 기술 축적과 맞물리면서 과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미국 방식이 어떤 시간 보수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산, PM 방식을 주로 한다 그러면은 일본은 뭐냐면은 진단 후에 보수를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상태를 봐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그 지금 상태를 써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상태에도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변압기의 상가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변압기의 상가를 측정하는데 그 오일을 갖다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갈지 않잖아요. 미국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이 되면 1년에 한 번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가를 측정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하면 갈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진단 후에 어느 상태 이하에서는 갈자.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방법보다는 상당히 조금 경제적으로 하자 하는 방법이에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시에 따라서 무조건 갈아버리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그럼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상태를 진단해보고 부품 교환을 하는데 그 리메이닝 라이프가 얼마 되냐?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프가 얼마냐? 그 다음에 테스팅. 그래서 그 교환 기준 선정하고 개개 수명 진단 실험을 해가지고 이 세 개를 합쳐봐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하는데 전체를 교환할 거냐? 뭐 부품을 교환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 전체를 갈아버릴 거냐? 변압기 U만 갈을 거냐? 뭐 부식만 갈을 거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점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기기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교환 단위의 것을 검토를 하죠. 그래서 수명 관리의 구분 문제라든지 S, 리메이닝과 스탠다드의 라이프.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냐, 표준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를 이제 정해놓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드를 일단 세팅해 놓은 다음에 뭐 상가 측정에 세팅을 해놔야 되죠.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게 위험하다. 뭐 변압기에 가스를 측정해 보니까 여기는 어느 가스가 이 분포를 얼마큼 많이 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기술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근거에 있는 기술 집약과 보수 방법을 합쳐서 교환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지켜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 경제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IF에 보시게 되면 먼저 테스팅을 해봅니다. 테스팅을 해봐서 이것이 이게 열화사고의 사전 예방 방지가 되지 않는 부품이지만 실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이런 테스팅 결과에서 나오게 되면 만약에 할 필요가 있다. 예수로 가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느냐? 있는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한 남아있는 시간이, 그걸 노력할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직도 이 스탠다드의 시간에 함수에 들어가 있느냐? 이 스탠다드 표준에 이 계기가 쓸 수 있는 그 표준 수명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느냐를 체크해보면, 두 가지를 체크해보면 테스팅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신뢰도를 향상하는 방법은 사고 방지를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 영향을 확대를 방지하는 방법, 그래서 설비의 신뢰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 파급의 방지, 사고 시 응급 복구, 사고 시 설비 응급 복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변압기의 열화 진단을 보면 변압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오일 변압기하고 몰드 TR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몰드 TR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진공 함침명을 만약에 기준으로 하고 이 오일 변압기는 이제 초대형 변압기를 우리가 본다고 보면 사정 예반 진단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형 변압기, 오일 변압기에서는 그 500kV가 넘어가는 변압기에서는 무슨 사고가 나냐면은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그 대변압기 업체에서 아프리카에다가 500kV에 사용되는 상당히 1호사급에서 윗단계죠. 굉장히 높은 전압에 사용되는 변압기를 납품을 했는데 이유가 없이 폭발을 했어요. 폭발한 사고가 계속 연이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안에에 그 건선이 있으면 이게 하이 볼테이지가 걸리니까 C가 크잖아요. 정류량이 큰 데다가 여기에 기름이 돌면서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각이 굉장히 돌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기름이 돌면서 정전량,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유동대전이라고 하는데 유동대전에 의해서 그 착화 에너지 이상의 정전량이 이 변압기 내에서 대전이 되면서 불꽃이 인가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들이 났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사전에 예방진단 하자는 얘기는 이렇게 변압기가 사고로 인해서 터져 나가기 전에 사전 예방진단하는 방법은 없겠냐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변압기 같은 경우는 초대형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진공 함증명은 이게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좋은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입변압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개 유입변압기는 이것이 유입변압기가 숨을 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냉각, 과부하 때는 상당히 보일링을 대다가 심야 부하 때는 이 냉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부하와 저부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것이 팽창, 응축, 팽창, 응축 이렇게 되니까 숨을 쉬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공기를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깥에 수분이 들어오면은 이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유입 오일 변압기 안에 대개 과학류는 CH4계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2H8, C3H12 이런 C와 H로 되어 있는 메탄 계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메탄 계열에서 이게 에틸렌 이 크루드 오일은 CH 계열로 다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CH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어떤 열화학 분해로 해가지고 이것이 C와 H로 만약에 분해가 되면 여기에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H2O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O2가 제공이 되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수소에 산소가 제공이 되면은 불꽃만 있으면 폭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꽃이 없어도 정전량 이상이 돼버리면 폭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보일링을 하면 여기 CH 계열에 대한 가스가 여기 앞에 찬다고요. 그러면 이 가스를 끄집어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건 과부하다, 과부하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인 성능의 열화는 절연 파괴와 과열 용해에 의해서 본체가 당할 수 있고요. 기계적인 성능 열화는 이제 누유나 흡습, 저연 불량, 이것이 이제 OLTC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변압기의 사전 예방 점검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것이 이제 초음파 센서거든요. 이 초음파 센서를 변압기 외부에다 붙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몰드 변압기에 대한 몰드 변압기 한 샘플인데 몰드 변압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입 변압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유입 변압기에 여러 군데다가 이 초음파 센서를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은 유입 변압기 안에서 상태가 안 좋은 데서 부분 방전이 일어나게 되면 부분 방전에서 이 노이즈를 이 초음파 센서가 잡아요. 잡는데 한 군데서 잡으면 위치를 모르니까 네 군데다 놔놓게 되면 만약에
변압기를 위에서 보게 되면 변압기가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달았다, 외부에. 여기 애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건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부분 방정이 났다. 그럼 여기서 이 신호를 잡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 거리가 있죠. 여기에서 거리가 있죠. 여기서 거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네 개를 종합적으로 초음파 신호에 부분 방정되는 부분을 잡으면은 이 지점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절연 파괴가 돼가지고 부분 방정이 된다. 사고로도 이어지겠다. 그러면 변압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다른 변압기를 쓰고 이 건선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는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방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 차단기의 열화 특성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성능 열화와 기계적인 성능 열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연 파괴 문제, 과열, 차단 불능, 동작 불능 등 사고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차단기의 소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이걸 알려면은 앞에서 제가 강의한 차단기 소호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SF6가 FS6 차단기가 차단 효과가 좋은지, 지금 52는 어떤 작동에 의해서 하는지, V12는 어떤 작동에 의해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SF6 같은 경우도 있어요. SF6를 갖다가 2기압, 3기압, 심지어는 4기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 SF6의 가스의 부특성을 이용을 해서 절연 간격을 좁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안에서 어떤 이물질 들어가 있다든지 이 가스의 압력이 떨어졌다든지 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50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열열화 특성. 차단이 되면서 접점이 떨어지면서 여기 약 4000도 K의 온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 온도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절연유가 열화학분해를 한다 그랬죠? 열화학분해를 한다. 그리고 C와 H가 나눠지면서 H가 다량으로 발생되면서 여기를 냉각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50이 안에 어떤 수분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구조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계적인 열화와 환경적인 열화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차단기 열화는 전기적인 성능 열화와 기계적인 성능 열화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뢰성 터브는 우리가 이제 유명한 베스트 오브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욕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초기 고장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고장이 떨어졌다가 그리고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급작스럽게 마모 고장이 오면 굉장히 급작스럽게 고장하죠. 고장이 증가하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개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어떤 추가 투자비를 넣어가지고 마모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모 고장 기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용 수명을 되게 어디로 보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마모 고장 기간이 발생이 되기 직전에까지를 사용 수명 기간으로다가 대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 신뢰성의 평가 기술에서 일반적인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제가 강의를 안 하더라도 교재에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의 현장의 진단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술 문제 그리고 변정기기 일반적인 신뢰도를 척도를 산정하는 수식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변정기기 일반적인 신뢰도 척도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의 절연 진단 시험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절연 진단법에서는 여러 가지 절연 저항 측정 방법하고 누설 전류 측정 방법하고 교류 전류 측정 시험, 탄젠트 델타 측정 시험 방법하고 부분 방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연 저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아는 얘기들은 유의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 가지고 다 되고요. 탄젠트 델타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부분 방전 시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연 저항 측정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가 오음을 단위로 측정을 해서 절연 저항 값이
보통 우리가 저압회로 해서 2메가오hm 정도면은 양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변압기 같은 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변압기의 온도에 따라서 그 이 코스에서 이제 이쪽의 수치를 이용하면 만약에 60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절연 저항이 100메가옴을 기록했다 그러면 양호한 부분 다 보고요. 만약에 변압기 온도가 20도에 100메가옴을 기록한다 그러면 이건 불량한 지금 그 절연체가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직류 전류 시험법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순시 충전 전류와 그다음에 흡수 전류와 누설 전류로 세 개를 나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통 우리가 이 누설 전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 2000분의 1까지는 누설 전류를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충전 전류에 의해서 흡수 전류가 흐르는데 이것은 급격하게 어디 돼요? 급격하게 감쇄된다고요. 감쇄돼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인 절연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이 처음에 흐르더라도 감쇄된 이후에 안 흐르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다면 누설전류 흐르고 만약에 흡수전류가 감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있어요? 이건 2000분의 1에 허용되어 있는 누설전류거든요. 그 이상치의 이 부분이 어떻게 있어요? 그 절연 상태가 안 좋아서 추가로 더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급비는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분 후에 전류가 여기가 10분 후면 여기가 지금 1분이고요. 그럼 1분에 예를 들어서 100A를 택했던 것이 100A를 기록했던 것이 10분 후에는 만약에 50A가 되면 이건 성급비가 어떻게 돼요? 50분의 100이니까 이건 2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10분 후에 1분 후에 100A 된 것이 10분 후에는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80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분에 이게 1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00. 그러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그 1 이하가 상당히 아주 위험한 상태로 보고요. 1, 2 이상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표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교류 전류 시험법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낮은 전압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절연체가 비슷한 절연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전압을 높게 걸면은 어디 돼요? 절연이 약하니까 어디 돼 있어요? 누설류가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낮은 전압에서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압을 조금 더 올리면은 상당히 이 누설류가 굉장히 큰 경우에 두 경우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양호한 코스로 보고, 양호한 기록으로 보고 이거는 상당히 이 절연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연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절연을 유지하고 있다가 조금 올라가면 절연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절연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타나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교류전류 시험 방법이에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젠트 델타법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 탄젠트 델타법은 특히 일본에서는 장비들이 아주 시신 장비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씁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전압 V를 유전체에다가 고체 유전체에다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IC의 전류, 그러니까 충전전류 IC라고 한다면 이건 누설전류 IG거든요. 그러면 이 충전전류와 누설전류 IG에 의해서 이 IN 쌍극자 전류의 쌍극자 전류 그러니까 쌍극자의 유전체 전류가 흐르는데 어디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벡터라고 보면 똑같은 IC가 걸리는데 돼 있어요. 누설전류가 상당히 크게 되면 이 탄젠트 델타 값이 커지잖아요, 이게. 탄젠트 델타 값이 커진다는 자체는 이 충전전류에 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누설전류 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상징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설전류는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탄젠트 델타 값을 가지고 이 누설전류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냥 누설전류가 몇 암페어라는 것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탄젠트 델타 값을 보게 되면 전체 충전전류하고 누설전류의 크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전체 충전전류가 얼마인데 여기 누설전류가 얼마 흐르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좋다 안 좋다를 판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탄젠트 델타 값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체 유전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오일의 변압기, 오일 변압기의 절연 내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일 변압기의 절연
내력을 판단하는데 이 탄젠트 델타 값을 가지고 탄젠트 델타 방법을 써서 지금 유전체가 오일에 대한 절연 내력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당히 쉽게 알 수 있죠. 이 부음방전은요, 그 대학원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학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 숭실대학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문이 고전압방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내부방전과 표면방전과 코로나방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대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우리는 표면방전보다는 안에 내부방전에 방전 현상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점검을 하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음파 센서, 지금 보시는 이 초음파 센서를 변압기에 그 외부에다 붙여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에 이 외부에 초음파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초음파 센서에 이 부음방전 안에서 부음방전 되는 부분에서의 노이즈를 가지고 증폭을 해가지고 들어보고 그리고 음을 분석을 해가지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고장 상태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진행이 돼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저전압 임펄스 시험과 그리고 절연유 가스 분석 방법 그리고 절연유의 성능 시험 즉 그 유중에 수분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냐에 따라서 절연 파괴 전압이 낮아지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변압기를 유를 산정할 때 상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0.2 미만일 때는 양호한 부분을 보고요. 0.5를 초과하게 되면 상당히 긴급히 재생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방 진단하고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함축해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비교해서 검토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보충 이해를 하시고 또 좀 더 깊이 보려면 관련 문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